특강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법정 진행을 보겠습니다. 자, 제 계획대로면 오늘 지금 오늘 우리가 용익 물권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 용익 물권이 아마 오늘 끝날 겁니다. 끝나고 이후에 유치권 저당권, 담보 물권 여기가 시작됩니다. 담보 물권을 끝으로 이제 물권법 파트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약법, 민사특별법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민법 총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어지게 될 겁니다. 이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 진도가 딱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요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5, 6월 과정이 시작되거든요. 5, 6월 과정. 근데 5, 6월 과정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오후에 특강을 하죠. 자, 특강 때 어떤 걸 하냐면은 저는 이렇게 할 계획이에요. 정규 수업 때 예를 들어 5월달 첫째 주에 담보 물권을 정규 수업에서 하죠. 수업을 하겠죠. 그러면 이 수업했던 거, 오전에 수업했던 거를 자 특강 시간에 이론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좀 더 축약된 형태. 그 자료에 이제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이론에 맞춰가지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수업 듣고 오전에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오후에 이론 한 번 더 점검 그리고 기출 문제 5년치를 풉니다. 5년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6회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제일 최근에 치러졌었던 35회 기점으로 해서 5년치. 그러니까 31회부터 31회 기출 문제부터 35회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물론 자료에는 31회 이전의 문제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총 10년치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5년치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수업 때 다 다룰 수 없고 여기는 스스로 복습하시고 스스로 문제 풀어보시고요. 수업 때 풀이하는 거는 31회부터 35회까지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가장 합격에 빠르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론 정리하고 기출 문제 풀고를 계속 반복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강 들으시면서 이렇게 정규 수업과 연계가 되면서 계속 가다 보면 뭔가 조금 더 정리가 되면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키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거의 다 비슷해요, 보시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마다 이제 문제를 딱 마주하잖아요. 네. 문제를 딱 마주하면은 그 전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지문들이 그대로 나와요. 새로운 지문들은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36회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럼 36회 문제는 요 기출됐었던 문제들 있죠.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요. 지문들. 새로운 게 없어요. 그대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기출 문제만 잘 정리되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낯선 지문들 나옵니다. 낯선 지문. 3개에서 5개죠. 3개에서 5개. 낯선 지문. 왜냐면 이제 새로운 판례들이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씩은 가미가 되지만 이전에 보지 않았던 낯선 지문들을 틀린다고 해서 불합격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시험은 60점 이상의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출만 잘 정리하면 합격할 수 있다. 게다가 5, 6월 달에는 엑기스로 수업합니다. 책 나왔나요? 아니, 책 못 받으셨어요? 예. 요거 제가 원고 다 넘겼거든요. 요 책 자체가 기출 지문을 토대로 만든 책이어서
요걸로 이제 지문들을 싹 훑어보고 이후에 문제 들어가면은 문제가 술술 풀리는 마법과도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마법과도 같은 경험. 네. 제가 저 책을 해커스에 있으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을 개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 책 때문에 사람들이 저로 갈아타고 있어요. 지금. 네? 제 점유가 좀 올라가고 있다고요, 현재. 네. 자, 요 정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66조 법정지상권. 자, 법정지상권 보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자, 183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면은 총 3가지의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첫 번째 법정지상권은 지금 1번에서 말하고 있는 민법제 305조 법정지상권. 쩔입니다. 쩔이 얘는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되고 중요한 건 밑에 2번에 366조 법정지상권하고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184페이지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366조 법정지상권을 좀 설명드리면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자, 이게 토지가 있고요. 토지를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자, 갑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죠.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령 갑이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자, 그럼 일단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 저당권이 설정이 되는 그때 그 시점에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죠, 지금. 요런 상태에서 갑이 변제를 못하여 저당권자가 토지에다가 경매를 청구합니다. 토지에다가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은 토지만 경매가 되니까 토지를 누군가가 낙찰받으시겠죠. 그럼 결국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처음에는 같았지만 경매로 인해서 이 토지 경매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지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토지 저당권자가 갑한테다가 건물 철거하라고 청구하면 건물이 철거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 건물 철거를 가급적 막아보고자 건물주 갑한테다가 법정지상권 취득을 인정해 줍니다. 이게 민법제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인 겁니다. 근데 요렇게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자, 가령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하고 건물이 둘 다 갑 거예요. 소유자 똑같죠. 자, 이런 상태였는데 자,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건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게 경매 때문이었죠. 경매 때문에. 근데 요 경우는 갑이 가령 토지를 을한테 매매로 팔았다는 거예요. 매매로 팔아가지고 토지 소유권을 을한테 넘겼어요. 자, 그런데 토지 매매 계약을 하면서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떤 철거 특약 같은 거를 철거해야 된다라는 특약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건물 철거 특약 없이 토지를 넘겼다라는 거는 을이 건물 뿌시라는 거예요. 건물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인정해주겠다가 되는 거예요. 그로써 건물주 갑은 관습법상 인정이 되는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366조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되는 게 뭐 때문에 달라졌다는 거죠? 경매 때문에. 저당권 경매로 달라지게 된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게 된 게 뭐 때문에 달라진 거죠? 매매 때문에 달라진 거죠. 일단 그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가요.
자, 그리고 두 가지의 일단 먼저 공통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 둘 다 법정지상권이죠. 어쨌든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르지만 366조가 됐든 관습법상이 됐든 둘 다 법정지상권이다라는 건 공통점이죠. 첫째, 법정지상권은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대답하세요. 법률 규정이죠. 법정. 법률 규정이라는 거죠. 4개월 됐죠? 법률 규정이에요. 따라서 법률 규정이라서 관습법상이든 366조든 요건을 갖추면 취득을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취득, 등기 없이 취득. 등기 없이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도 요건을 갖췄다라고 한다면은 지상권자가 된다.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관습법상이든 366조든 지료, 토지 사용료 있죠. 지료는 유상이 원칙. 우리가 지상권을 약정을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상권 취득할 때는 지료가 요소였어요, 요소 아니었어요? 요소 아니었잖아요. 무상지상권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는 법에서 지상권을 인정해 줄 테니까 사용료는 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상원칙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인데 이 둘의 또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이죠. 얘는 강행규정. 당사자가 특약으로 내용을 다르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366조는요.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하거든요. 이거 반대로 해석하면 갑과 을이 토지 매매를 하면서 건물을 철거하기로 특약하면 건물 철거하자 라고 특약했죠. 그럼 성립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강행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이라고요? 얘는 임의규정으로 봐야 돼요. 그게 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자, 일단 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366조부터 바라보게 되면은 자, 제 366조 규정 보겠습니다.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달라지게 됐다는 건데 뭐 때문에 달라졌냐? 저당물 경매로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달랑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는 겁니다. 거기 줄치고 별. 여기가 중요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동일인 소유?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입니다. 이걸로 우린 판단할 수 있어요. 366조가 성립되느냐 마느냐를 이걸로 판단 가능합니다. 좌우지간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어느 시점에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라는 말이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이에요.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 시점에서 토지 건물은 동일 소유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경매가 됐어요. 낙찰됐습니다. 그럼 성립한다는 거죠. 이걸로 판단 가능합니다. 자, 2번 달랑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있던 그 경우에 한해서 발생할 수 있다. 3번 단락 봅니다. 가설건축물이 존재했죠. 가설건축물의 경우는 법정지상권 인정 안 해줍니다. 가설건축물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4번 같은 경우 이해해 볼 수 있거든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판례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에요? 366조 법정지상권이에요? 지금 우리 366조 판례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366조 법정지상권 성립되려면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에서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나대지 상태에서 나대지를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요 시점에서 예를 들어 을이 저당권자로 들어왔다.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갑이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버렸다.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어요? 동일인 아니었어요? 동일인 아니었던 거죠. 이러면 366조 법정지상권은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저당권 설정이 시점상 먼저여야 돼요? 건물이 먼저 있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어야죠. 건물이 이미 있었고 동일인 상태였고 요 상황에서 저당권 설정이 되었어야 그때 비로소 법정지상권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나대지에서 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건물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해보죠. 한 가지 더. 토지가 있었고요.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건물도 있었고요. 건물도 갑의 거였어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토지에 저당권 설정.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저당권자가 너 왜 돈 안 갚냐? 너 왜 돈 안 갚냐? 경매 청구했다. 토지 경매가 들어갔는데 갑이 그 틈에 건물을 팔아버렸어요. 병한. 토지는 낙찰됐습니다. 정한. 어떻습니까? 요 사례. 법정지상권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는 항상 뭘로 판단한다고요? 설정 당시. 동일소. 처음에 건물 있었고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고 경매 신청했고 갑이 건물 팔았다 그랬습니다. 순서상. 판단해보세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에서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럼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주가 현재 병이라서 병이 취득하겠지만 설정 당시 같은 사람이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개 더 해볼게요. 자, 토지가 있었고요. 건물도 있었어요. 토지가 거였고 건물도 갑 겁니다. 요 상황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시점에서 그냥 판단 끝나는 거죠. 왜냐면 지금 토지 건물이 있는데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요?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안 해요? 성립한다고 하셔야 되죠. 동일인이었고 저당권 설정됐는데 갑이 건물을 철거해버려요. 갑이 건물 철거했어요? 건물 새로 지었어요. 건물 새로 지어야지. 이렇게 새롭게 건물 지었고 이후에 저당권자가 돈 안 갚네?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했고 토지가 낙찰됐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한다고요. 물론 이 빨강 색깔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그 건물은 아니죠. 저당권 설정 당시는 무슨 색깔 건물이었어요? 예? 하얀색이었는데. 하얀 색깔 건물이 아까 예? 아니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여기 하양 색깔 건물이 있었다고. 하양 색깔 건물.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리고 동일인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동일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철거되고 다시 신축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가서 판례도 좀 보죠. 자, 뒤로 가서 일단 먼저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따라서 둘째 줄 갑소유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 전부터 을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이 말인즉슨 토지에 저당권자가 들어올 때 토지는 갑거였고 건물은 을거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법정지상권 되는 거임 안 되는 거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7번 보세요. 토지에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건축 중이었다는, 이거 애매하다는 거죠. 자, 토지가 있고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에 이 저당권 설정이 되는 그 시점에서 건물이 어떻게 되고 있었다고요? 건축 중이었대요. 그럼 이거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죠. 애매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요 사건 같은 경우는 둘째 줄 그 건물의 규모, 종류를 살펴봤을 때 충분히 외형상 예상 가능한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거는 건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축 중이었긴 하지만 충분히 건축이 많이 진전돼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동일인으로 인정해 줬던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습니다. 8번입니다. 저당권 설정될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상관없이 건물주가 있는 거니까 법정지상권은 성립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아까 전에 앞에 가설건축물은 안 된다면서요. 가설건축물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슨 건물이라고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 상관없이 법정지상권은 성립합니다. 9번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이면 족하고 후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되기 전에 소유자 변동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거 말하는 거죠.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었다면 나중에 건물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해도 설정 당시에는 같았지만 이후에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11번에 보시면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 후 건물 철거하고 신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첫째 줄 잘 보세요.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 있는 토지라는 문장.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건물주하고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 거잖아요. 이후에 건물 철거하고 신축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이거 하양 색깔 건물 그거 말하는 거죠,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건물 철거되고 신축됐다라고 하여도 법정지상권은 요건을 갖춘 걸로 봐서 성립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셋째 줄 법정지상권 범위하고 내용은 구건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도 확인합니다. 구건물 기준. 구건물이 빨강 색깔이에요? 하양 색깔이에요? 하양 색깔 건물 기준이라는 거예요. 설정 당시 존재했던 그 건물을 기준으로 범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자, 좋고요. 이제 밑에 12번도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 강행규정이다. 366조 강행규정이다. 배제 특약 효력 없다. 자, 요까지 366조 판례들을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밑에 3번에 보시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달라지게 되는 그 원인이 매매였습니다. 매매로 달라지는 거. 자, 일단 먼저 1번 단락부터 보시면은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가 매매가 됐든 증여가 됐든 강제 경매가 됐든 이런 것 등의 사유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 건물 철거한다는 합의 등의 어떤 배제 특약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철거 특약이 있어야 된다고요? 철거 특약 없어야 된다고요? 철거 특약 없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해서 해보세요. 철거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된다, 성립이 안 된다? 안 되겠죠. 철거 특약이 있으면 성립이 안 되겠죠. 따라서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에요. 한 가지 더. 지금 동그라미 1번 단락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매매, 증여, 강제경매 등이다라고 돼 있죠. 사유가 다양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는 사유가 다양해요. 그래서 더 복잡해요. 366조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사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뭘로 달라져요? 경매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경매도 그냥 경매가 아니라 저당물 경매죠. 저당권자가 하게 되는 경매로 달라졌을 때가 366조라.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매매로 달라질 수도 있고, 뭐 증여로 달라질 수도 있고, 강제 경매로 달라질 수도 있고, 공유물 분할로 달라질 수도 있고, 사유가 다양합니다. 관습법상. 여기가 좀 더 복잡해요. 판례 한 개씩 볼 겁니다. 자, 2번 단락 내려갑니다. 토지 건물이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처분 당시가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은 매매 당시를 말하는 거예요. 토지 건물이 매매 계약을 했던 그 시점에서 동일인이었어야 한다. 자, 3번 단락입니다. 철거 약정 등의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자, 그리고 4번 단락입니다. 법정지상권. 즉 366조 법정지상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그랬죠. 강행규정이라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당사자가 특약을 넣어가지고 배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규정. 자, 그 다음 밑으로 가서 5번 봅니다. 대지상에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 임차권으로 빌리겠다는 것이 법정지상권 포기 특약. 자,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이 있었고요. 자, 이렇게 토지가 있었고 건물도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 갑, 건물도 갑 겁니다. 자, 처음에 토지 건물이 이렇게 동일인이었죠. 이러다가 갑이 만약에 토지만 파는 게 아니라 건물만을 팔았다고 생각해보죠. 건물 매매 계약을 하고 건물 소유권을 을한테 넘겼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토지 건물이 매매할 당시에는 동일 소유자였다가 매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한다는 겁니다. 갑이 취득하는 거예요?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을이 취득하는 거예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도 건물주가 되면서 지상권자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요 사례에서요. 을이 야, 내가 건물주가 되는 건데 땅은 네 거잖아. 땅은 어떻게 쓰? 라고 하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밑에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지 임대차 계약을 한다는 거는 을이 갑땅을 지상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임차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임차권으로 땅을 쓰겠다로가 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취득할 수 있었던 지상권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약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 단어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첫째 줄 중간에 대지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었던 경우라면은 건물 매수로 취득하게 될 예정이었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6번 갑니다. 6번. 토지 건물 소유자가 토지만 타인에게 증여합니다. 토지만을 증여하게 되면은 증여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 있어요. 자,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설명드려보면은, 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 건물주가 갑.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이 토지를 을한테 팔았어요. 판 게 아니라 증여로 넘겼어요. 증여. 그러면 증여가 있었고 을한테 토지 소유권 넘겨주면은, 그리고 증여를 하면서 그 위에 지상 건물 철거하기로 그런 특약이 없었어요. 그러면 꼭 매매로만 바뀌었을 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증여로 바뀌었을 때도 성립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증여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주하고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증여를 하면서 건물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 자,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들어있었어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은 토지 소유권 넘겼을 때 갑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취득 못해요? 취득 못하는 거죠. 이까지는 쉽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는데, 자, 특약이 있었는데 철거하기로 하고 특약이 끝난 게 아니라 철거할 건데 다시 또 신축할 거야. 다시 또 신축하기로까지 특약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지상권 배제 특약으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짓기로 했죠. 이러면 또 지상권 성립. 복잡해지죠. 네? 한국말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먼저, 자, 토지를 증여하는데, 자, 굵은 글씨로 표시돼 있죠.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을 하셨잖아요. 철거 특약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해야 성립 안 해요? 성립 안 하죠, 이건. 그런데 7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했고 구 건물을 철거하되 그 지상에 건물을 또 다시 신축하기로까지 합의했다. 이러면 이거는 배제 특약이 아니라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 안 한다? 성립하는 거예요, 이러면. 7번. 6번은 성립 안 하지만 7번은 성립한다고요, 성립 안 한다고요? 성립한다고요. 지금 문장 잘 보세요. 7번에 끝에 보시면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걸로 볼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 성립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 대부분의 판례들은 다 설명드렸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자,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밑에 4번에 보시면은 일괄 매매가 나와 있습니다. 일괄 매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매매하는 사건들을 따로 모아놨어요.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고 함께 판다라는 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안 되기 때문에 책을 쓰신 분이 따로 빼놓으셨고, 예. 토지 건물 함께 매매라는 말이 나오면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든 366조 법정지상권이든 둘 다 무조건 성립 안 됩니다. 자, 설명드리면, 첫 번째,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어요. 토지 소유자가 갑, 건물주도 갑. 근데 갑이 여기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을한테 팔기로 합니다. 건물도 을한테 팔고 토지도 을한테 팔고. 그래서 이걸 무슨 매매라고 하는 거죠? 일괄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매도한다. 토지도 팔고 건물도 팔아야 함께 매도할 겁니다. 함께 매도.
자, 이렇게 둘 다 매매하기로 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가 넘어갔지만 아직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을이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습니다. 자, 그럼 순서 토지에 저당권 설정됐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갑이 이제 보존 등기 해가지고 을이 등기를 건물에 대해서 받으셨습니다. 이후 을은 돈을 못 갚았고 저당권자가 토지에다가 경매 신청했고요. 경매로 인해서 토지가 낙찰이 어떻습니까? 법정지상권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거는 저당권의 경매로 인한 사건이니까 366조로 따져봐야 되는 거죠. 366조가 성립하려면은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시점에? 저당권 설정된 시점. 저당권이 설정되었던 그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었죠? 을이었었죠. 을. 등기를 받았으니까. 근데 저당권 설정되는 시점에서 건물은 누구 거였어요? 건물은 갑 거였거든요. 당시에. 당시에는 건물에 대해서는 을이 등기를 못 받았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요. 토지 갑거 건물도 갑거. 일단 동일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역시 갑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파는 걸로. 함께 파는 걸로 그렇게 매매 계약을 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함께 매도 사건입니다. 함께 매도 사건. 일단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넘겼고요. 아직 지상 건물에 대해서는 을이 등기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갑자기 땅값이랑 막 올라가니까 땅값하고 건물하고 올라가니까 갑이 팔기 싫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갑이 여기서 느닷없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했던 사건. 갑이 펼쳤던 논리가 뭐냐면은 야,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인이잖아. 근데 매매 계약을 했고 토지만 넘긴 거니까 토지만 너한테 넘긴 거니까 매매로 인해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거잖아 라고 갑이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판사님이 성립 안 된다 그랬어요. 야, 너 지금 지상권 주장할 때요 소유권 넘겨줘야 돼요. 소유권이나 넘겨주라는 거예요. 지상권 하지 말고. 너는 등기 의무자라는 겁니다.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이상은 마땅히 을에게 건물에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상권 취득을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건이고 이유도 근거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함께 매도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함께 매도했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법정지상권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안 되는 거. 366조고 관습법상 이거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대지와 건물이 한 사람에게 일괄 매도가 됐습니다. 자, 근데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넘어갔고 건물은 아직 넘어가지 않았어요. 셋째 줄, 형식적으로 대지 건물이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지만 이때는 건물주가 건물을 넘겨줄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줄 수 없다라고 했던 사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판례.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받았습니다. 토지 건물 같이 팔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를 받으셨고 건물은 등기 못 받았어요. 이 경우도 법정지상권 되는 거라고 안 되는 거라고? 안 된다는 거죠.
3번도 보세요. 3번도. 을이 갑으로부터 갑 소유 토지 건물을 둘 다 함께 매수했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등기 받으셨고 후에 토지에 을이 설정해 두었던 저당권이 실행됐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토지 건물이 함께 매도가 되었지만 토지만 등기를 받은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인이었다, 동일인 아니었다. 동일인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요. 5번 확인합니다. 법정지상권에 있어서의 지료 같은 경우는 유상원칙, 무상원칙. 유상이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확인합니다. 6번. 법정지상권 취득 및 양도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단락 첫째 줄. 법정지상권자는 등기 없이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 즉 넘기고 싶어요. 법률 규정으로 취득했던 권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2번 단락. 법정지상권자가 건물하고 지상권을 꼭 같이 넘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해서 넘길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판례 한 개만 더 보겠습니다. 두 장 앞으로 183페이지. 183페이지 앞으로 와보세요. 맨 밑에 동그라미 5번 판례 있죠. 여기 지금 366조 판례인데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해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겁니다. 이후 지상 건물이 철거됐고 이후 다시 신축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요. 복잡한 판례인데 자, 이런 사건이었어요.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무슨 저당 잡았다고요? 공동저당을 잡았어요. 을이 토지에 대해서도 저당권 갖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후에 건물이 철거됩니다. 건물이 철거돼 버리니까 이 저당권의 효력이 이제 건물에는 없어진 거죠. 무슨 저당만 남은 거죠? 이제 토지 저당이 남은 거죠. 토지 저당이 남았다. 이후에 갑이 다시 건물을 지었다. 건물이 갑거나. 후에 갑은 을에게 변제를 못했고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했다. 토지가 낙찰됐다.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는 거죠. 이거는 판례를 보게 되면 판례의 판결문이 이게 골 때리는 판결이거든요. 이게 판결문을 제가 전문을 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판결문 10장이에요. 10장짜리 판결문. 왜 판결문이 길어지냐면 판사들끼리 의견이 달라가지고 대법까지 갔는데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상충되니까 판결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야, 공동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고 동일 소유자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는 게 성립한다는 주장. 근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은 야, 건물이 철거됐고 철거된 상태에서 토지만 있었는데 그러면 저당권 효력이 토지에만 남아있고 결국 그러면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에서 이후에 건물 신축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성립이 안 되어야지라고 했었던 거예요. 더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져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외우셔야 돼요. 법정지상권 판례들 중에서 공동저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판례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이유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이렇게 공동저당권 설정됐다라는 표현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법정지상권 안 된다라고 하시라고. 안 된다. 그러니까 둘 다 이유는 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네? 10장 가지고 싸웠잖아요. 자, 첫째 줄 공동저당권 설정됐고 이후에 지상건물 철거되고 다시 신축됐다는 겁니다. 이후 저당물 경매로 토지 신축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었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판례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관련된 문제를 좀 풀면서 복습의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8페이지 예제 1번 문제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저당권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어요. 이후 경매가 됐고 건물이 다른 소유자한테 속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첫째 줄에서 잘 봐야 되는 거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조됐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그럼 결국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니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지상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양자는 동일 소유자였었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미 끝났습니다. 성립해요, 안 해요? 성립합니다. 나중에 둘째 줄에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한테 양도돼서 넘어갔다는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으면 나중에 바뀌어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디귿은 어떤 표현 보이세요? 첫째 줄. 건축 중이었다는 거죠. 건축 중이었는데 둘째 줄에 건물의 규모나 종류를 봤을 때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돼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건물로 인정해줬던 사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리을에서는 어떤 단어 보이세요? 맞아요. 공동저당권 나왔죠. 그죠? 10장짜리 판결문 사건입니다. 공동저당권 나오면 성립 안 된다고. 외우세요. 리을은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보죠. 가백의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기억에 을 소유 토지 위에 을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 건물을 갑이 매수했다는 거죠. 일단 그러면 토지가 처음 누구 거였다는 거죠? 토지가 을 거였거든. 토지 처음에 을 거였죠. 자, 근데 여기 위에 을 승낙을 얻어서 신축한 병소유의 건물 누구 거죠? 병이 건물 지었네, 병이. 근데 이 건물을 누가 매수했어요? 갑이 매수했다. 뭐야 이게? 에? 처음부터 동일인이었다, 동일인 아니었다. 아니었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은입니다. 을 소유 토지에 갑과 을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었다. 토지에만 저당권 설정했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조금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위에 건물이 있었다는 거죠.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던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다는 거죠. 토지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설정됐었던 저당권이 실행됐습니다. 경매가 됐어요. 토지가 낙찰됐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서 쟁점이 되는 거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점이죠.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냐가 쟁점이죠.
아니 근데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가 을 거잖아요. 근데 건물은 누구 거예요? 공유하고 있잖아. 그럼 을도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전부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것도 동일 소유자로 인정해줬던 사건이에요. 공유긴 하지만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건 맞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 D은 법정지상권 성립된다라고 봤었던 사건입니다. 자, D것은요.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미등기 건물과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를 했고 건물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 실행 경매돼서 낙찰받았다는 거죠. 어떤 표현에 주목하세요? 맞아요. 함께 매수라는 표현이에요. 첫째 줄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사셨거든요. 이거 나오면 무조건 성립 안 하죠. 무조건 성립 안 합니다.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가 되었던 상태에서 건물 등기하기 전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결국 저당권 설정되는 시점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부분의 판례들을 다 살펴봤고요. 자, 다시 앞으로요. 186페이지. 자, 186페이지에서 조금 더 복잡한 논점들이 있거든요. 186페이지에 밑에 쪽에 7번하고 8번이 있죠. 법정지상권 발생한 토지가 처분된 경우. 8번 법정지상권 발생한 건물이 처분된 경우 나오죠. 여기 논점이 좀 복잡하다 해서 여기 좀 쉬었다가 설명드리고 문제 풀고 지적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